홍준표의 등장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홍준표 도지사가 어저께 한 거로는 3.5% 나온 게 있었죠. 네.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제법 괜찮게 나온 거죠. 그 첫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워낙에 경남 도지사로서 인지도는 있는 분이죠. 그 유승민보다는 인지도가 있고 거의 깡패에 가까운 분. 그리고 뭐 발언의 과격함이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망언의 막말의 제조기잖아요. 그분이 앞으로 더 오르겠죠. 그 황교안 총리가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되기 전까지는 소위 이제 부정부패 본당인 자유당의 지지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로 이렇게 결집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리서치뷰 조사를 보면은 그 각 당 지지층 후보 적합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홍준표는 5.4%가 올랐고요. 황교안은 7.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자체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차이가 꽤 나지만 그래도 추세로만 본다고 하면 황교안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홍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확 달라지겠네요. 황교안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홍준표가 대선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그럼요. 네. 의지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게임을 할 줄 아는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좀 거시기한데 그런 어떤 능력, 싸움꾼으로서 정치적인 예. 발언을 통해서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뭐 이런 재주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은 현재 총리라는 걸 빼놓고 나면 황교안, 홍준표 둘을 붙여놓고 나면 한 2주일 정도 야전해 놓고 그냥 막 붙여놓고 막 싸움을 하게 하면 아마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치고 올라갈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조금 더 해보기로 하시고요. 어쨌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후보 적합도만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61.9, 안희정 19.4, 이재명 13.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홍준표, 그 다음에 김관영 그 순이고 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70, 손학규 8.5, 정동영 4.8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른정당이 정말 재밌습니다. 출마를 포기한 김무성이 여전히 29.4로 1위고요. 유승민 24.6, 남경필 12.3.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고 김무성 아직까지는 그 말 뒤집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 김무성의 재등판론이 나오겠네요. 본인은 뭐 확고하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정치인은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게 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재등판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봐요. 저게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나와서 15% 미만으로 만약에 득표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돈만 쓰고 가오만 없어지는.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뻥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황교안이 만약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홍준표 같은 자기가 봤을 때는 좀 한 수 아래인 정치인이 또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러고 뒤에서 추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서 홍준표하고 단판 짓는 방식 이런 식으로 굴러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하여간 뭐 홍준표가 전 후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이전에는 이제 첫 등판할 때는 민주당 1위 후보의 뭐 대장이었던 사람이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근데 어저께 이제 한 종편 채널에 나가서는 특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로 되는 거고 예전에 조현호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바로 징역을 간 거잖아요. 이 발언은 그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거예요. 뇌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뇌물.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일단 허위사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뇌물이라는 대가성 입증 못했으니까. 뇌물이라고 하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박연차 회장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풍토에서 다 뭐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업하시는 친구가 정치 잘하시게 하고 어떤 관행적으로 뭔가 정치 자금을 대준 것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는 건 대부분 다 확인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 홍준표에 대해서는 일단 분위기가 낸 것이요. 당시에 왜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홍준표가 경남지사가 되고 난 뒤에 아방궁 발언에 대한 사과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또 극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지사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 그 의도가 저는 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름 트럼프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층 또는 그에 기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입지가 워낙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탄핵이 인용될 것이 국민적으로 거의 뭐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대해서 막 막말을 벌거나 하는 행태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그나마 그쪽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캐밖에 여지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읽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읽으면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막말을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가장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딱 지금 거기에 자기 전략을 맞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거는 어찌 보면 저분이 그래도 검사 출신인데 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것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건데 그것이 친고죄가 돼야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감안하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대해서 법적인 제기가 될 것까지를 염두에 두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더 쟁점화되는 것까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저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본인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잖아요. 성완종 회장한테 형찰 받았다는 거고 전달해 준 사람이 홍준표에게 전달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라고 하는 게 계좌가 나오지 않아도 뇌물 자체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똑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의 증언이 결국은 1심에서 유죄를 만들어냈는데요. 2심에서 지금 무죄 만든 사람 이상주 부장판사 이 사람이 이완구 전 총리한테도 무죄를 내린 사람이라서 뭔가 판결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 자체가 뇌물 혐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다르죠.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확정 판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 부류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만한 물건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에 대한 방어를 해줄 사람도 저는 홍준표 정도의 말이 돼야지 황교안 자체는 그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분이 아직 자유당 당원이 아니고 당원권을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 경선을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친박당의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탄핵이 기각돼야 되고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 어쨌든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분이고 주변에 더 많은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을 두고 이렇게 뇌물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표현 자체도 뭐 그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정말 버린 거고 더군다나 권양수 여사님 사실은 지금 상중이에요. 그 어머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3호제도 지내기 전에 이렇게 최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윗바닥에 그런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갈기갈기 그냥 찢어서 버리고 본인 인지도 높이겠다고 극단적 망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얘기할 때도 이제 성완종 리스트와의 관련성, 그러니까 성완종과의 관련성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덮어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저러하게 검증이 될 때 반기문 총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혹 제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은 사자가 가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유품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금액까지 있는 건데 어쨌든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홍준표 지사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말로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퇴출돼야 된다고 보죠.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면에서 보는데 황교안 총리가 어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그리고 법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러한 특검 연장을 사실은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황 총리와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막말을 한 홍준표 같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그리고 전체 어떤 국민 정서의 지형으로 놓고 볼 때는 아주 극단적인 한편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집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당이. 이 탄핵이라는 상황 이후에 이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스스로 반성하고 뭔가 이렇게 그 다음을 뭔가 한번 이렇게 털고 극복해 나갈 정상적인 새로운 절차를 밟아나기보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활로를 찾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거고 또 예측되어지는 것이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양상이 최근에 이제 그 친박 집회에서도 보이고 친박 대리인들의 양상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선의와는 별도로 정치 현실에서는 저는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저쪽 진영에서는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렇죠. 당분간 더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 비열한 게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홍준표랑 아주 별이 비슷한 김진태 같은 류들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군중들의 환호에 힘입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들을 정치인 입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칼럼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일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잘못된 정보와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 포장하면서 사회를 양분시키고 대중의 분노와 증오가 가상의 적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것. 노 전 대통령의 사절을 아방궁에 비유했던 홍준표 지사의 악랄한 날조 역시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가장 비열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알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가 사실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가치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을 헌법재판소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기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상하게 얽히면서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죄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는 것과 지금도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일종의 비리 문제로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민심의 이반도를 보면 경남 부산에서 홍준표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당선되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그러면 어차피 자기 본인들 표현처럼 지방에서 뭐 사또는 하고 있느니 서울에 올라오는 중앙 정치 무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 올인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도 뭐 노려볼 그럴 수 수 있는 있죠.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이제 20무죄라는 것을 딛고 대법원까지도 그렇게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이후의 정치 지형에서 자신의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치고 나오는 스타일을 취할 것이고 훨씬 더 적극적인 대권 행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자유당 이른바 지도부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저는 홍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친박 집회의 정상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지지율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한 상대와 이제 대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점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딱 지킬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이러한 구도가 펼쳐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그다음에 김관영 그 순이고 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70, 손학규 8.5, 정동영 4.8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른정당이 정말 재밌습니다. 출마를 포기한 김무성이 여전히 29.4로 1위고요. 유승민 24.6, 남경필 12.3.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고 김무성 아직까지는 그 말 뒤집을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결국 김무성의 재등판론이 나오겠네요. 본인은 뭐 확고하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정치인은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뒤에서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게 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재등판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봐요.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나와서 15% 미만으로 만약에 득표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돈만 쓰고 가오만 없어지는. 근데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뻥 맞는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황교안이 만약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홍준표 같은 자기가 봤을 때는 좀 한 수 아래인 정치인이 또 막 스포트 사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뇌물이라는 대가성 입증 못했으니까. 뇌물이라고 하지 못한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박연차 회장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풍토에서 다 뭐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업하시는 친구가 정치 잘하시게 하고 어떤 관행적으로 뭔가 정치 자금을 대준 것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는 건 대부분 다 확인된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름 홍준표에 대해서는 일단 분개하는 것이요. 당시에 왜 봉화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뭐 아방궁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홍준표가 경남지사가 되고 난 뒤에 아방궁 발언에 대한 사과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또 극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지사직을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없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 그 의도가 저는 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름 트럼프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럴 때 바꿔 그러고 뒤에서 추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서 홍준표하고 단판 짓는 방식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하여간 뭐 홍준표가 전 후보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 지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이전에는 이제 첫 등판할 때는 민주당 1위 후보의 뭐 대장이었던 사람이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근데 어저께 이제 한 종편 채널에 나가서는 특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바로 되는 거고 예전에 조현호 청장이 그렇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바로 징역을 간 거잖아요. 이 발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거예요. 뇌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뇌물. 그럼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네. 이야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는 네. 표현이 일단 하지만 그래도 추세로만 본다고 하면 황교안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홍준표의 정치적인 입지가 확 달라지겠네요. 황교안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홍준표가 대선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그럼요. 의지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게임을 할 줄 아는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좀 거시기한데 그런 어떤 능력, 싸움꾼으로서 정치적인 예. 발언을 통해서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뭐 이런 재주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은 현재 총리라는 걸 빼놓고 나면 황교안, 홍준표 둘을 붙여놓고 나면 한 2주일 정도 야전해 놓고 그냥 막 붙여놓고 막 싸움을 하게 하면 아마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치고 올라갈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조금 더 해보기로 하시고요. 어쨌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후보 적합도만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61.9, 안희정 19.4, 이재명 13.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홍준표의 등장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홍준표 도지사가 어저께 한 거로는 3.5% 나온 게 있었죠. 네.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제법 3.5%. 괜찮게 나온 거죠. 그 첫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뭐 워낙에 경남 도지사로서 인지도는 있는 분이죠. 그 유승민보다는 인지도가 있고. 거의 깡패에 가까운 분. 그리고 뭐 발언의 과격함이야로 말할 수 없는 거고 망언의 막말의 제조기잖아요. 그분이. 앞으로 더 오르겠죠. 그 황교안 총리가 확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되기 전까지는 소위 이제 부정부패 본당인 자유당의 지지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로 이렇게 결집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리서치뷰 조사를 보면은 그 각 당 지지층 후보 적합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홍준표는 5.4%가 올랐고요. 황교안은 7.8%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자체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차이가 꽤